2016년 교통사고 조사론 기출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먼저 26번입니다. 도로의 기하 구조 중 곡선 반경을 구하는 공식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C는 현의 길이고요. M은 중앙정거입니다. 곡선 반경 구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곡선 반경을 구하는 공식은요. 2차 시험에서 유도 과정까지 쓰라고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유도 과정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답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답을 바로 산출할 수 있어야겠죠. 곡선 반경 R은요. 8n분의 C의자승 플러스 2분의 M이죠. 3번입니다. 공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2차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유도 과정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 과정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곡선 반경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곡선을요. 연장하면 하나의 원이 되고요. 이 원에서의 중심부터 이 곡선까지의 거리가 곡선 반경이죠. 그러면 곡선의 처음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연결한 선이 현의 길이 C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중앙종고 M이죠. 그러면 여기 칠해진 직각삼각형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정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R의 자승은요. R-M의 자승 플러스 2분의 C의 자승이 되겠죠. 수학에서요. R-M의 자승은요. R의 자승 마이너스 2RM 플러스 M의 자승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적용시키면은요. R의 자승은 R의 자승 마이너스 2RM 플러스 M의 자승 플러스 4분의 C의 자승이 되겠죠. 그러면 공식을 유도할 때요. 없앨 수 있는 거는 빨리 없애는 게 좋습니다. 좌변에 R의 자승이 있고요. 우변에도 R의 자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변 것을 좌변으로 넘기면은요. 이 R의 자승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변에 R의 자승 마이너스 2RM을요. 좌변으로 넘길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R의 자승 마이너스 R의 자승 플러스 2RM은 4분의 C의 자승 플러스 M의 자승이 되겠죠. 좌변 정리하겠습니다. R의 자승 마이너스 R의 자승은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RM은요. 4분의 C의 자승 플러스 M의 자승이 됩니다. 여기서 R 기준으로서 이항 정리하면은요. 이 M은요. 곱하기 관계에서니까요.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R은 4 곱하기 2M분의 C의 자승 플러스 2M분의 M의 자승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4 곱하기 2는 8이니까 8M분의 C의 자승이 될 것이고요. 여기 M의 자승은 M 곱하기 M이죠. 그럼 M이 하나 없어지고요. 분모의 M은 없어지겠죠. 즉 2분의 M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요. R은 8n분의 C의 자승 플러스 2분의 M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곡선 반경이 유도되었습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차량 손상은요. 직접 손상과 간접 손상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중 직접 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접 손상하고 간접 손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더 좋겠죠. 직접 손상은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손상입니다. 즉 충돌에 의해서요. 충돌 부위가 손상되는 거겠죠. 그러면 간접 손상은요. 다른 곳에 충격이 전달돼서 나타나는 손상입니다. 즉 충격 부위 손상이 아니고요. 충격 부위에 전해진 힘이요. 전달돼서 다른 부위가 손상되는 상태겠죠. 1번 보죠. 전면 범퍼에 각인된 상대 차량의 번호판 형상이죠. 즉 충돌 부위에 상대판 자동차의 번호가 형성되니까요. 직접 손상이 되는 사항이겠네요. 이런 것을 인프린트라고 하겠죠. 그리고요. 2번은요. 팬더 패널에 발생된 상대 차량의 타이어 흔적입니다. 상대 차량의 타이어가 직접적으로 팬더 패널에 발생됐으니까요. 직접 손상이 될 것이고요. 전륜의 후방 밀림으로 인한 도어 패널의 어긋남입니다. 충돌에 의해서요. 전륜이 후방으로 밀리면서요. 충격력이 전달됐죠. 도어 패널로요. 그래서 도어 패널이 어긋났죠. 즉 간접 손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보행자 충돌 시 차량 전면 유리에 발생한 방사형 판소리입니다. 보행자의 머리나 다른 부위가요. 전면 유리에 직접 충돌하면서요. 이 충격력이 전면 유리에 전달돼서 나타난 유리의 파손이죠. 즉 직접 손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요마크를 조사하는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마크가 3줄이 발생되어도요. 3줄 모두 측정해야 된다. 발생된 흔적은요. 모두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타이어 흔적의 빗살무늬 각도 및 방향을 조사해야 된다. 타이어 흔적의 빗살무늬 각도를 조사함으로써요. 요마크시 등속인지 감속인지 가속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해야겠죠. 3번입니다. 차량 무게중심 이동 궤적을 재현해낼 수 있게 측정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요마크 흔적으로 속도를 산출할 때요. 무게중심 이동 궤적을 가지고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동 궤적을 재현할 수 있게 측정해야겠죠. 시작 위치만 정확하게 측정하면 된다. 모든 위치 다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요마크는 시작점, 끝점, 곡선 형태 등 가능한 자세하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마크 곡선 반경에 차량 무게중심
이동 궤적으로 측정합니다. 이 빨간 점으로 된 것이 무게중심 이동 궤적이죠. 실질적으로 속도 산출할 때 이 무게중심 이동 궤적으로 산출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타이어의 회전 방향을 따라 접지면에 여러 개의 홈을 파놓은 곳으로 옆으로 잘 미끄러지지 않고 조종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여 고속주행에 적합한 타이어 트레드 패턴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고속주행에 적합한 타이어 트레드 패턴은요, 니브형이죠. 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다른 형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너그형, 블록형, 니브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그형은요, 제동력 및 구동력이 우수하죠. 그래서 버스나 트럭의 뒷바퀴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형은요, 미끄러운路面에 적합하죠.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에 사용한다고 했고요. 리브형은요, 회전 방향을 따라서요,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성, 안전성이 좋죠. 그래서 고속주행에 적합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30번입니다. 차량 내 안전장치 중 편타 손상을 줄이기 위한 것은요, 헤드레스트, 즉 머리 받침이죠. 답은 4번이 될 것이고요. 편타 손상은요, 충돌로 인해서요, 머리가 급격히 움직이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목 부분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머리 받침이요, 편타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알겠죠? 평상시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요, 추돌됐을 때요, 머리가 이 머리 받침, 즉 헤드레스트에 의해서 더 꺾이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부분의 손상을 방지하고 있고요. 헤드레스트가 없을 경우에는요, 목이 과도하게 꺾이면서요, 경추 부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차량 내의 스티어링 휠에 의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입니다. 핸들에 의해서 가장 손상을 많이 입는 부분들은요, 이 가슴 부위 또는 목 부분, 키가 작은 사람들은요, 얼굴이나 머리 부분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겠죠. 살펴보도록 하죠. 인체의 두부에서 자상이나 표피바탈이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손상 부위라고 했습니다. 키가 작을 경우에 두부 손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인체의 흉부, 즉 가슴 부분이죠. 가슴 부분에 피하 출혈이 나타난다.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흉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무릎에서 자상이나 표피박탈이 나타난다. 키가 아무리 커도 무릎 부분이 핸들에 닿을 수는 없겠죠. 이 무릎 부분은요, 주로 계기판 하단 부분에 부딪혀서 손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인체의 안면부에서 자상이나 표피박탈이 나타난다. 안면부 손상이 나타날 수 있죠. 운전대에 의한 손상은요, 흉부, 경부, 목 부분이죠. 그리고 안면부, 얼굴이고요. 두부, 머리 부분이죠. 등의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무릎 부분은요, 보통 대시보드 하단에서 부딪혀 손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입니다. 32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살펴보죠. 평면 곡선부를 주행하는 차량은요, 원심력을 받기 때문에 원심력의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해서요, 곡선부의 횡단면에는 곡선의 안쪽으로 하향 경사를 둔다. 평경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반경은요, 곡선부를 원으로 연장했을 때 원의 곡선 반지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 평경사는요, 곡선부에서요, 이 차량이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즉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행방향 경사를 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되겠죠. 완화곡선은요, 직선부와 곡선부가 만나는 지역에서요, 원심력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요, 곡률이 서서히 변화하는 곡선을 설치한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 곡선부가 있고요, 직선부가 있습니다. 갑자기 곡선부에 진입하게 되면은요, 원심력에 의해서 이 밖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 곡률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곡선 구간을 이 완화곡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면 곡선부 확폭입니다. 확폭은요, 곡선부의 주행 안전성을 위해서요, 이 폭을 확장해서요, 차량이 조금 밀려나가도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이 폭을 확장시킨 것이죠. 이것을 확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겠죠. 33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차량의 축간 거리를 고르는 것입니다. 축이라는 게 바퀴를 두 개 연결시킨 부분들이 축이죠. 앞바퀴 축과 뒷바퀴 축 간의 거리니까요, 4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겠죠. 가는요, 차량의 폭이죠. 그래서 전폭이라고 합니다. 차폭이고요. 그리고 다는요, 뒷바퀴 축에서 차량의 뒤끝까지니까요, D 오버행이 될 것이고요. 라는 앞바퀴 축에서 차량의 뒷끝까지니까요, 앞 오버행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라가 됩니다. 34번입니다. 사고 차량 제동 등을 조사한 결과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이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램프가 뜨거울 때하고요, 램프가 차가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램프가 뜨거울 때는요, 램프가 켜져 뜨거운 상태에서요, 충격이 가해지면은요, 빨갛게 달궈진 코일은요, 쉽게 변형된 형태가 됩니다. 근데 램프가 차가울 때는요, 램프가 차가운 꺼진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지면은요, 코일은 외형적인 변함 없이 부서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필라멘트가 끊어지지 않고요, 길게 늘어졌다는 것은요, 변형된 상태죠. 즉 점등되어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제동등이 점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35번입니다. 차량의 뒤쪽을 들어 올려 무게 중심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전륜 타이어의 반경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평 상태에서 전륜에만 실리는 중량, 즉 전륜에 실리는 중량하고요, 후륜에 실리는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요, 무게 중심점이 앞으로 더 쏠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뒷면을 올린 상태에서 후면 축의 높이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륜의 좌우 바퀴 사이의 간격입니다. 전륜의 좌우 바퀴는요, 앞과 뒤의 무게중심하고는 상관이 없죠. 즉, 전륜의 좌우 바퀴 사이의 간격은요, 좌측과 우측 사이의 무게중심 파악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차량의 무게중심 높이는요, 바닥에서 차량의 무게중심까지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중량, 앞바퀴 축의 하중, 뒷바퀴 축의 하중, 또 앞바퀴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그리고 뒷바퀴부터요, 무게중심선까지의 거리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차량 앞뒤 무게중심에서요, 용구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사항이죠. 36번입니다. 차량 충돌 시 용기가 터지거나 넘쳐서 안에 있는 액체가 흐르는 게 아니라 큰 압력으로 분출되어 쏟아지면서 발생된 흔적으로 충돌 지점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스패터 튀김 현상이죠. 나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짐은요, 충돌로 차량의 용기가 터지면서 튀김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요, 이동 중 뚝뚝뚝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드리블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동 경로를 나타낼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고임은요, 차량이 정지한 후에요, 남은 액체가 바닥에 흘러내렸어요. 바닥에 고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위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흘러내림은요, 액체가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37번입니다. 차량이 견인계수 0.6인 도로에서요, 25m의 스키드마크를 남기고 정지했습니다. 이 차량의 제동전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는요, 정보 정리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25m였었고요. 견인계수는 0.6이었었고요. 그리고 최종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동전 속도는요, V는 루트 2FGT가 되겠죠. F가 0.6이고요. 중력과 속도 G는요,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9.8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리 D는요, 25m였습니다. 적용을 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6 곱하기 9.8 곱하기 25가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17.15m/s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61.7km/h가 나오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사진 촬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 사고 현장의 기억 단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증거 자료가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항구적 보관 능력과 증거 불변성이 있다. 인쇄된 사진은요, 항구적으로 보관되고요, 그리고 조작할 수 없다고 했었죠. 4번입니다. 교통사고 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는요,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되면서요, 사고 분석의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9번입니다. 자동차가 급제동하게 되며 관성적으로 인해 피칭 운동을 하여 차체가 전방으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피칭 운동이 차량의 앞과 뒤가 아래 위로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급제동하게 되면은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요, 차량의 앞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노즈 다이브에 대한 이야기죠.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급제동 시요, 차량이 앞으로 쏠리면서요, 앞에 차량의 하부로 파고드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베이퍼력 현상은요, 브레이크의 잦은 사용으로서요, 브레이크 오일이 가열되죠. 그래서 오일이 가열되면서요, 오일에 공기층이 생기면서 브레이크 효과가 나빠지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페이드 현상은요, 오일이 가열되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라이닝 또는 패드가 마찰열로 인해 가열되면서 마찰 계수가 떨어지면서 브레이크 효과가 나빠지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운싱은요, 차체 전체가 상하 진동하는 운동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Z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자동차 운전 중 어두운 터널에 진입하면서 갑자기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어떤 현상에 의한 것인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서 잘 안 보이는 현상이죠. 즉, 암순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현상은요, 마주오는 차의 불빛으로요, 중간에 놓인 사물 또는 사람이 증발한 것처럼요, 잠시 안 보이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혹현상은요, 마주오는 차량의 강한 불빛에 눈이 부셔서요, 잠시 시력을 상실하는 현상이죠. 그리고 명순응은요, 암순응하고 반대죠. 즉, 암순응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현상이라면요, 명순응은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 잠시 눈이 부셔가지고 잘 안 보이는 현상이죠. 답은 4번이 됩니다. 41번입니다. 위치 측정법 중 각도와 거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삼각법 있고요, 좌표법 있고요, 코드법 있고 폴라법 있습니다. 답은 이제 폴라법에 대한 이야기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법은요, 2개 이상의 고정기준점하고요, 측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 고정기준점 간의 거리, 그리고 이 고정기준점에서 측정까지의 거리를 산출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좌표법은요, 기준선과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서요, 그곳에서요, 측점을요, 수평, 그리고 수직 방향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코드법은요, 현 측정법입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곡선에서요, 각 부분의 현과 중앙 정고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폴라법은 극좌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좌표법으로요, 기준선의 교차점에서요, 측점의 거리하고요, 이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 폴라법 또는 극좌표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42번입니다. 차량의 주행 특성 중 전륜의 조향각에 의한 선의 반경보다 실제 선의 반경이 커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언더스티어링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스티어링입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 때요, 스티어링 휠 돌린 각도보다요, 오버로 움직여서요, 선의 반경이 작아지는 현상이죠. 원래 진행할 방향이고요, 이거보다 더 오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선의 반경이 작아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언더스티어링하고요,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캠버는요, 앞바퀴를 앞에서 볼 때요, 뒤쪽으로 벌려놓은 것으로요,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고요, 수직 방향 하중에 의한 앞차축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토어위는요, 앞바퀴를 위에서 본 상황이죠. 그래서 앞쪽이 좁게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키고요, 사이드 슬립을 막고요, 타이어 마모를 줄입니다. 답은요, 4번 언더스티어링이 됩니다. 43번입니다. 차량이 앞바퀴를 위에서 보았을 때 앞쪽이 뒤쪽보다 좁게 되어 있는 것은 방금 설명했습니다. 토우인에 대한 내용이죠.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는요, 자동차 운전 중에 핸들 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앞바퀴를 앞뒤로 경사지게 설치한 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캠버는요, 앞바퀴를 앞에서 보았을 때 위쪽으로 벌려놓은 거라고 했고요. 오프셋은요, 킹핀 경사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앞바퀴를 보았을 때요, 킹핀의 윗부분을 안쪽으로 경사지게 설치한 것을 킹핀 경사각 또는 오프셋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44번입니다. 위치 측정 방법 중 삼각법과 좌표법 비교 시 삼각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도로 경계석과 그 연장선을 기준선으로 활용한다. 삼각법은 기준선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기준선은요, 좌표법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두 개의 거리 측정은 각각 서로 직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측점의 방향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준선은요, 좌표법에서 필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45번입니다. 차량이 60km/h로 주행하다 급정지하여 미끄러진 거리가 20m일 때 이 차량의 감속도, 즉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는 정보 먼저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속도 VI는요, 60km/h였었고요. 거리가 20m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차량이 최종 정지했다는 조건으로 산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는 0인 상태겠죠. 그러면 가속도는요, 이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가속도 A니까요.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ED는 A하고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ED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됩니다. VE는 0이었었고요. VI는요. 60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 해서 적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D는요. 2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20분의 0의 자승 마이너스 60 나누기 3.6의 자승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마이너스 6.9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차량이 저속으로 우회전할 때요. 우측 전륜에 비해서 우측 후륜의 선의 반경이 작아진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죠. 내륜차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최소 회전 반경은요. 차량이 최대 조향각으로 선에 운동할 때 회전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회전할 때요. 좌측 앞바퀴의 선의 반경이라고 했습니다. 외륜차는요. 내륜차하고 반대죠. 회전 시 바깥쪽 앞바퀴와 뒷바퀴 주행 궤적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조향기어비는요. 조향 핸들의 움직임을 감속과 동시에 운동의 방향을 바꾸어 링크기구로 전달할 때의 감속비라고 했습니다. 즉 조향기어비는요. 피트먼 암의 움직인 양분의 조향 힐의 움직인 양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피트먼 암의 움직인 양은요. 조향륜의 선의 각도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즉 조향륜의 선의 각도분의 조향 핸들의 회전 각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47번입니다.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앞내민 거리, 차량의 전단부부터요.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 거리에 맞는 사항이죠. 축간거리는요. 뒷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단부까지의 거리. 이거는 D5보형에 대한 이야기죠. 즉 D내민 거리이죠.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도로 횡단면의 구성입니다. 차도가 있고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길어깨가 있고 주정차대가 있고 자전거도로 보도 등이 있겠죠. 차도의 폭은요.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축간거리는요. 앞바퀴 차축의 중심부터요.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거리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사항이죠. 슬립률 0%가 의미하는 것은 슬립률 0%는요. 바퀴가 노면에 미끄럼 없이 회전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슬립률 공식 여러분 알고 계시죠? 슬립률은요. 차속분의 차속 마이너스 휠속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러면 슬립률 0%하고 슬립률 100%가 되려면은요. 이 공식을 잘 활용하면 되겠죠. 슬립률 0%가 되려면은요. 이 차속하고 휠속이 같아지면 0이 되겠죠. 그러면 0에다가 어떤 것을 나눠도 0이 되고요. 어떤 것을 곱해도 0이 되는 상황입니다. 즉 차량의 속도하고요. 바퀴의 속도가 같은 경우 미끄럼이 없이 회전하는 상태가 슬립률 0%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슬립률 100%가 되려면은요. 휠속이 0이 되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차속분의 차속이 되니까요. 1이 되고요. 1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100%가 나옵니다. 즉 바퀴가 완전히 잠겨서요. 전혀 회전하지 않은 상태가 슬립률 100%인 상황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다음 중 스커프 마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키드 마크는 스커프 마크가 아니죠. 그냥 스키드 마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스커프 마크는요. 바퀴가 구르는 상태에서 나타난 바퀴의 모든 흔적입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요마크, 플랫타이어 마크, 임프린트, 가속 마크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0번입니다. 둔한 날을 가진 기물에 의해 생기면서요. 그 작용이 피부의 탄력 정도를 넘었을 때 생기는 신체 상해입니다. 이것은 열창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창은요. 날이 있거나 뾰족한 액에 의한 손상이죠. 그래서 조직이 끊어진 손상, 칼날 등의 벤 상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염자는요. 관절 부근의 인대나 근육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손상입니다. 자창은요. 액에 의한 손상이죠. 뾰족한 물건으로 찔린 상처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